캄보디아가 진짜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태국과 캄보디아 전면전이 터진 직후였어요.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태국보다 한국이 더 무섭대요. 한국이 개입하면 전쟁 자체가 달라진대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처럼 들렸어요. 한국군은 이 전쟁에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3주 만에 양국은 전격 휴전했습니다. 사상자 43명으로 끝난 기묘한 전쟁이었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군은 오지 않았는데 한국이 가장 무서웠다고. 100km 밖에서 날아온 정밀 타격, 움직이면 3분 안에 포착되는 공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선 없이 전쟁을 제압한 한국의 진짜 힘, 캄보디아 전역을 떨게 만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폭음이 세상을 갈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튕겨났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밖으로 달려나갔을 때 지옥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요. 화염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5km나 떨어진 곳인데도 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폭발이 터졌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캄보디아 진지 방향을 봤죠. 진지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포대 진지가 거대한 구덩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섬광이 터졌습니다. 정확히 15초 간격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투기도 미사일 궤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발은 계속됐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디서 날아오는 겁니까? 옆에서 밀러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진지는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일곱 번째 폭발.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불빛이 새벽 어둠을 찢었어요.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 악몽 같은 광경이 3주 전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소속 전장 분석 장교로 근무하고 있죠. 여군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분쟁 지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는 39살이고요.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전장 한복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일이에요. 총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2025년 12월 초였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 설치된 임시 관측 기지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태국 남부 분쟁 지역에도 파견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긴장은 높았지만 결국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끝났죠. 양측이 며칠 대치하다가 국제사회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늘 교범대로 흘러간다고 믿었으니까요. 태평양 사령부에서 보낸 공문은 간단했습니다.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현장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가방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동남아시아 분쟁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거든요. 며칠 긴장하다가 협상 테이블로 가는 거죠. 제가 분석해온 수십 건의 분쟁이 그랬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무더운 열기와 긴장감이었어요. 하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익숙했습니다. 중동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공기였죠. 저는 텐트 안에 놓인 간이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양국 군대의 배치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태국군 보병 3개 사단, 캄보디아군 기계화 부대 2개 여단. 숫자들이 지도 위에 전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병력 규모, 장비 수준, 보급선. 모든 게 제 예상 범위 안에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석관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번 건 금방 끝날 겁니다. 양측 다 확전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분석 자료를 보면 태국도 캄보디아도 대규모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양국 모두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명확했죠. 단기 충돌 후 국지적 휴전, 그리고 국제 중재를 통한 협상 타결. 15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텐트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전쟁터 위에서 보는 별은 언제나 이상하게 아름다웠죠. 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전쟁은 항상 패턴을 따르니까요.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고 결국 통제되는 거니까요. 제 경험상 그랬어요. 전쟁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익숙한 공식 안에 들어있는 현상이었죠. 저는 그 공식들을 외우고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어디든 비슷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소규모 충돌이 일어나고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결국 협상으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11시 제 노트북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양국 전면전 돌입 선언.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면전이라니. 이건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알던 전쟁의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전 선포 직후 기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들이 텐트 안으로 모여들었고 통신 장비에서는 쉴 새 없이 신호음이 울렸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들어오는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공식 성명, 캄보디아 국방부의 대응 발표. 양측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교범에 나와 있었거든요. 초기 강경 발언 후 점차 협상 분위기로 전환되는 패턴. 15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림이었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죠.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것인가? 누가 먼저 협상을 제안할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국제사회가 개입할 것인가?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전환점이 올 거였어요. 그 사이에 소규모 충돌 몇 번, 양측의 체면 세우기, 그리고 중재안 수용. 항상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텐트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 연락 장교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우리 쪽 통역관과 함께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전쟁 초기의 긴장감이겠거니.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양측 모두 확전 의지가 강한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적을 향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대상을 향한 공포 같았어요.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무서운 쪽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양측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쪽이 따로 있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국군 말씀이신가요? 그쪽 화력이 예상보다 강한가요?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우리 병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태국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요. 태국군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다른 나라라니. 이 전쟁에 제3국이 개입했다는 정보는 없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동맹국 배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장교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었죠.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말하던가요? 한국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국이라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군은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장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엔 다르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한국이 더 무섭다고. 대화가 끝나고 그가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국보다 한국이 무섭다. 이번엔 다르다.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는 항상 이런 소문들이 돌거든요. 병사들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자리의 분석관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병사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더군요. 한국군이 무섭다는 둥.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왜 나온 걸까? 그들은 전선에도 없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침낭 안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무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전쟁은 힘의 대결이니까요. 더 강한 쪽이 이기는 거니까요. 총알과 폭탄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니까요. 새벽 5시 첫 번째 이상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10분 통신 장비에서 긴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깬 채로 텐트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다른 분석관들도 급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그 위에 빨간색 표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던 젊은 분석관이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캄보디아 국경 진지 3곳이 파괴됐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연속으로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파괴된 진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국경선을 따라 15k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태국 공군의 선제 공습이군요.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직 분석관이 말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국 공군 출격 기록이 없습니다. 레이더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출격 기록이 없다니. 그럼 어떻게 공습을 한 거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미사일 공격 가능성은요?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사 징후도 없었고 레이더 추적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공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진지를 파괴한 걸까요? 저는 더 자세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전송되어 왔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지역은 멀쩡했습니다. 폭격이라면 주변에도 피해가 있어야 정상인데 마치 정확히 그 지점만 타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파괴 패턴이 너무 정확했어요. 피해 규모는 어떻습니까? 진지 자체는 완파됐지만 인명피해는 적습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대피했거든요. 젊은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병사들이 대피했다고요? 그럼 공격 전에 경보가 있었다는 건가요?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경보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알아서 대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경보도 없이 어떻게 알고 대피한 거죠? 저는 캄보디아군 연락장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다시 우리 기지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폭발 직전에 이상한 소리를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사는 휘파람 소리 같았다고 하고 어떤 병사는 바람 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날아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날아오는 소리. 그럼 포탄이나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걸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격 방향은 알 수 있습니까?
태국 쪽에서 날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 지점은 모릅니다. 태국 쪽. 그럼 태국군의 공격이 맞는 거네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무기라니. 스텔스 기술을 쓴 건가요? 하지만 태국군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상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출격 기록 없음, 레이더 탐지 없음, 그런데 타격은 지나치게 정확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점심때쯤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동부 전선에서도 비슷한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기 없음, 미사일 흔적 없음, 하지만 진지는 정확히 파괴됨.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 들리지 않는 경보. 하지만 완벽한 타격. 이건 교범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 어깨를 두드린 사람은 데이비드 밀러였습니다. 42살의 위성 정찰 정보 분석관이었죠. 그는 미군에서 15년 넘게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언제나 침착하고 냉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걸 발견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에밀리,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한낮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밀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텐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뭔가 발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위성 사진과 함께 여러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오늘 새벽 공격의 추정 발사 지점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도 위에 빨간색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원은 태국 영토 안쪽 깊숙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발사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탄도 분석 결과예요.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을 했어요. 발사 지점에서 캄보디아 국경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100km가 넘는데요. 110km입니다. 정확히는요? 밀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110km. 이 거리에서 정밀 타격이라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 거리에서 그렇게 정확한 타격은 불가능해요. 오차가 수백 미터는 나와야 정상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요. 3번이나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는 10m 이내로 추정됩니다. 10m. 저는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10km 거리에서 10m 오차. 이건 현대 무기 체계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확도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요. 태국군이 이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밀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화면을 넘겨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태국이 대량으로 구매한 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제 자주포예요. 저는 화면에 표시된 무기 사진을 봤습니다. K9 썬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자주포였죠. 하지만 자주포가 100km 이상을 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이게 그 거리까지 쏠 수 있습니까? 특수 탄약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도 기능이 있는 포탄이죠. 밀러가 설명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제 자주포. 유도 포탄. 100km 이상의 사거리. 10m 이내의 정확도.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확실합니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어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도로 가져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미군 무기 체계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제 자주포가 이 정도라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캄보디아 장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태국보다 한국이 더 무섭다. 병사들 사이에 도는 소문. 저는 그걸 그냥 소문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분석관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밀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밀리, 이건 우리가 아는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밀러의 말이 맞았어요. 100km 너머에서 날아오는 정밀 타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공격. 경보도 없이 진지를 무너뜨리는 힘. 이건 제가 15년 동안 분석해온 전쟁과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통신 장비에서 또다시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긴급 신호와 함께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북부 전선이었어요. 새벽에 이어 낮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화면 앞으로 달려갔어요. 다른 분석관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또 같은 패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직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일합니다. 전투기 출격 없음, 레이더 포착 없음, 하지만 정확한 타격. 이번엔 진지 4곳이 동시에 파괴됐습니다. 동시에 4곳. 저는 지도를 펼쳐봤어요. 파괴된 진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20km씩 떨어져 있었어요. 동시에 4곳을 타격했다는 건 최소한 4개의 발사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태국군 포병 부대 위치는 확인됐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석관이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거기에는 태국군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국군 포병 부대는 국경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00km 후방. 밀러가 말했던 거리와 일치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확실합니까? 정말 그 위치에서 쏘고 있다는 겁니까?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캄보디아군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00km. 그 거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정확하게 쏘고 있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 방식이었어요. 옆에서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단발성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10곳이 넘는 진지가 같은 방식으로 파괴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캄보디아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적의 위치를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공격. 100km 너머에서 날아오는 정밀 타격. 캄보디아군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점심때가 지나자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군의 대응 시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태국 포병 부대를 공습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대공 방어망 때문입니다. 태국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캄보디아 전투기를 격추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공 방어망. 그렇죠. 100km 후방이라는 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의미였어요. 전투기가 그곳까지 가려면 태국 영공 깊숙이 들어가야 하고 당연히 대공 미사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 피해는요? 전투기 2대 격추, 조종사 1명 전사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숫자와 패턴만 보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항상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전쟁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저는 밀러와 함께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분석관 5명이 모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국군은 한국제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100km 이상, 정확도는 10m 이내. 그들은 안전한 후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쏘고 있어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질문했어요. 그럼 캄보디아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공습은 대공 방어망에 막히고 지상군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캄보디아군은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맞기만 하고 반격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구조적 격차라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가 좋은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인가 구조인가? 저는 계속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텐트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병사들이 교대 근무를 위해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문장을 다듬고 있었죠. 바로 그때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소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당직 분석관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캄보디아군 기동부대가 이동 중 타격당했습니다. 저는 급히 상황판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어요. 캄보디아 동부 지역, 국경에서 40km 떨어진 도로였습니다.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피해 규모는요? 차량 5대 파괴, 병력 약 100명 규모의 부대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0명. 지금까지는 대부분 진지 공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동 중인 부대를 공격한 거였어요. 이 부대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전선 재배치를 위해 북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무전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전으로 명령을 받았다고요? 저는 급히 물었어요. 이동 명령이 내려진 시각은 언제입니까? 오후 4시 15분입니다. 타격당한 시각은요? 오후 4시 23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8분. 무전 명령이 내려진 지 8분 만에 공격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부대는 언제 출발했습니까? 오후 4시 20분쯤으로 추정됩니다. 3분. 이동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타격당한 거였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성으로 움직임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밀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에밀리, 이건 단순한 포격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위에서 본다. 위성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위성도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찰만 할 뿐입니다. 공격하지는 않죠. 밀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관찰과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는 즉시 쏘는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는 즉시 쏜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어요. 위성이 탐지하고 누군가 확인하고 즉시 타격 명령이 내려지고 포탄이 날아간다. 이 모든 과정이 10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였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성과 정찰 수단, 그리고 타격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면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별 무기가 아니라 연결된 시스템.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기의 성능만 생각했어요. 더 강한 총, 더 정확한 미사일. 하지만 밀러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위성과 정찰과 타격이 하나로 묶인 구조. 전장 전체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시스템. 태국군이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국군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들의 위성이 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캄보디아 장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태국보다 한국이 더 무섭다. 병사들 사이에 도는 소문. 저는 그걸 과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지금 보니 그들이 맞았던 거였어요. 확실합니까?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어요.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감시받고 있었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밀러의 작업 공간으로 찾아갔습니다. 맘새 잠을 설쳤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 보이지 않는 눈이 전장 위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생각. 저는 더 확실한 답을 원했습니다. 밀러는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마다 다른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위성 궤도, 통신 신호, 레이더 추적. 그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못 주무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밀러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그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거 시스템 전쟁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어요. 여러 개의 상자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전통적인 전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정찰하고 분석하고 명령 내리고 공격하고 각 단계가 분리되어 있죠. 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이요.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상자들이 하나의 원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 전쟁은 다릅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성이 감지하면 즉시 분석되고 분석되면 즉시 타격 좌표가 전송되고 전송되면 즉시 포탄이 날아갑니다. 30분이 아니라 3분 안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원 안의 화살표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 감지하고 타격하고 다시 감지하고 다시 타격하고. 그럼 캄보디아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을 수도 없는 건가요? 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움직이는 순간 포착됩니다. 위성은 멈춰있지 않거든요. 이 지역 상공을 지나가는 정찰 위성이 적어도 4개는 됩니다. 한국 위성 2, 미국 위성 1, 상업용 위성 1. 그럼 캄보디아군은 계속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숨어 있거나 맞거나 둘 중 하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어 있거나 맞거나. 이게 전쟁인가요?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참는 전쟁.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이걸 워싱턴에 보고해야 합니까? 이미 했습니다. 어젯밤에요.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밀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군요. 확인하겠다는 말만 하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워싱턴도 당황한 거였어요. 동맹국인 태국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오전 10시쯤 캄보디아군 연락 장교가 다시 우리 기지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가 앉자마자 말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지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어제 정찰조를 보냈는데 10분 만에 전멸했습니다. 5명이 나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찰조 5명. 10분. 숫자들이 너무 빠르게 느껴졌어요. 병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야 산다고. 모두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위성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움직이는 순간 좌표가 전송되고 포탄이 날아왔으니까요. 지휘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휴전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 싸운다고요. 휴전.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휴전 이야기가 나오다니. 저는 밀러를 바라봤어요. 그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텐트 밖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뜨거웠어요. 하지만 제 등골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위 어딘가에 위성이 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건 무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의 싸움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진지 근처를 지나가는데 병사들이 모두 엄폐호 안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보초도 제대로 서지 않고 있었죠. 저는 현지 통역관과 함께 한 진지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병사 한 명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총은 옆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만지지도 않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병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적군이 가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군은 100km 너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서요. 움직이는 걸 다 봅니다. 어제 제 선임이 물 한 통 가지러 나갔다가 죽었어요. 불과 5분 만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물 가지러 나갔다가 죽었다니. 저는 다른 병사에게도 물어봤어요.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 하늘이 보고 있다. 한국이 무섭다. 한국. 그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진지를 나와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민간인 마을을 지나게 됐어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가게 주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관과 함께 다가갔어요. 무슨 일입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무섭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민간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위성 감시를. 물론 정확히 이해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뭔가 위에서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군인들이요. 우리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한국이 모든 걸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군이 저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다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전쟁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그 감정이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통역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남성 상인이 대답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쌀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보여준 건 일부라고 합니다. 아직 안 쓴 무기가 더 많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공무원들도 학생들도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보여준 건 일부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모두가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기지로 돌아와 밀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공포는 전선보다 빠르게 퍼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여준 게 일부라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하죠. 밀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100km에서 날아오는 정밀 타격, 실시간 감시, 막을 방법 없는 공격. 여기서 더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러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더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중요했죠. 그날 저녁 저는 캄보디아 대학교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역관이 조용히 번역해줬어요. 교수님이 그러셨어. 이건 새로운 전쟁이라고. 총알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보로 싸우는 거래. 한국 기술이 그렇게 대단해? 우리는 왜 그런 거 없어? 돈이 없잖아. 그리고 기술도 없고. 한국은 몇십 년 동안 준비했대. 젊은 학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들조차도 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기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군사적 피해는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피해는 이미 엄청났어요. 병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었고, 민간인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학생들까지도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총알로만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전선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 저는 급히 상황판 앞으로 불려갔어요. 당직 분석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대도 이동하지 않았어요. 전선 재배치도 없고 정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캄보디아군 진지들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국군은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멈췄어요. 어젯밤 이후로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측 모두 멈췄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닷새 만에 전선이 완전히 정지한 거였어요. 저는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는 여러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캄보디아군이 선택을 한 겁니다. 무슨 선택이요? 싸우지 않기로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항복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항복도 아니고 후퇴도 아닙니다. 그냥 멈춘 거예요. 밀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진지해 있습니다. 무기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요. 저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캄보디아군 부대들. 그들은 거기 있었지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국군은 왜 공격을 멈췄습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캄보디아군을 무력화시켰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력화. 그 단어가 정확했어요. 캄보디아군은 파괴되지 않았지만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싸울 수도 없었죠. 오전 10시쯤 캄보디아군 연락 장교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휴전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쓰게 웃었어요. 우리는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하고 끝났어요. 병사들은 진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장비는 움직이지 못하고 지휘부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한쪽은 쏘고 한쪽은 숨고 그리고 멈췄으니까요. 병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포기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어요. 더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오후에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기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위성이 떠 있다는 걸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뭐였을까?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캄보디아는 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았고 태국은 이겼지만 영토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멈춰버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었다는 걸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멈추게 하는 것. 죽이는 게 아니라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에서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위성을 통해서요. 그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띄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을 끝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끝낼 수 있다는 확신. 저는 그 순간 분명히 느꼈어요. 선택지가 이미 지워졌다는 걸요. 캄보디아군은 싸우는 순간 손해였고 물러나도 손해였고 그냥 멈춰있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어요. 봉인이었습니다. 저녁 6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부가 휴전 협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싸움은 없었다. 그리고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휴전 협상 발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멈췄지만 공포는 오히려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 캄보디아 국경 마을로 나갔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관과 함께 다가갔죠. 한 노인이 불안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래. 휴전은 거칠애일 뿐이고 진짜는 아직 안 나왔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통역관이 물었습니다.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군인들이 그러더라고. 한국이 보여준 건 일부라고. 진짜 무서운 건 아직 안 썼대.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보여준 건 일부다. 이 말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모두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위성만 있는 게 아니래요. 더 무서운 무기들이 있대요. 들었어요? 사람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대요. 그게 우리를 계속 보고 있대요. 내 조카가 군대에 있는데 밤에 자다가 소리를 들었대요. 윙윙거리는 소리. 뭔가 머리 위를 날아다닌대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인기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한국은 정찰용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학교 앞을 지나갔어요. 쉬는 시간이었는지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 이제 전쟁은 달라졌대. 총만 가지고는 안 된대. 맞아. 기술이 있어야 된대. 한국처럼.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그런 거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진 거지. 처음부터 이길 수가 없었던 거야. 15살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조차도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기지로 돌아와 밀러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오늘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포가 가장 무섭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무인기가 배치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밀러가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줬어요. 인터넷 게시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포털 사이트였죠. 보세요. 사람들이 올린 글입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어요.
통역관이 내용을 번역해줬습니다. 어젯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친구가 군대에 있는데 전화로 말하더군요. 밤마다 무언가 머리 위를 지나간대요. 한국 무인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대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람은 없지만 들었다는 사람은 많았어요. 확인된 건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이게 심리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건 저절로 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충분히 무서운 걸 봤으니까요.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100km에서 날아오는 포탄, 실시간 감시, 막을 방법 없는 공격.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상상하죠. 더 있을 거라고.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섭다고. 그날 밤 저는 침낭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텐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바람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혹시 무인기 소리는 아닐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분석관이에요. 사실과 데이터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공포는 이성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사일이래요.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 저는 그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누가 처음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캄보디아 정부 청사 앞을 지나갔어요.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휴전 협상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더 끌면 위험해요. 맞습니다.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한국이 뭘 더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저는 차에 올라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무원들조차 이러니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어요. 확인되지 않은 공포가 나라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전력보다 상상 속 전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난 어느 아침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텐트 안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양국 대표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화면에 나왔죠. 웃고 있었지만 억지 미소 같았어요. 끝났네요. 옆에서 밀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우 3주. 전면전이 선포된 지 3주 만에 전쟁이 끝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끝났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영토 변화는 없습니다. 당직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국경선은 전쟁 전과 동일합니다. 양측 모두 물러나지도 전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국경선이 그대로였어요. 3주 동안 전쟁을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도 바뀌지 않았고 정부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사상자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캄보디아군 전사자 32명, 부상자 120명입니다. 태국군은 전사자 11명, 부상자 53명이에요. 저는 숫자를 적었습니다. 전사자 43명. 생각보다 적었어요. 중동에서 본 전쟁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었거든요. 하지만 이 전쟁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죠. 오전 10시쯤 저는 마지막으로 캄보디아군 진지를 방문했습니다. 병사들이 진지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3주 만에 처음 밖으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햇빛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한 병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무섭습니다.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휴전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안 사라져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도 봤어요. 모두 비슷했습니다. 겁먹은 얼굴, 떨리는 손, 계속 하늘을 확인하는 눈빛. 전쟁은 끝났지만 공포는 남아 있었어요. 점심때 저는 마을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휴전했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요.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어요. 위성은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었고, 자주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저는 혼자 국경선 근처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전쟁 전과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달랐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저 너머가 태국이었습니다. 100km 넘어 어딘가에 자주포가 있었죠. 보이지 않았지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위, 하늘 어딘가에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승리입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이겼을까요? 영토를 얻지 못했는데. 캄보디아는 졌을까요? 군대가 파괴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분명한 건 한쪽은 계속 싸울 수 있었고 한쪽은 싸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나열했어요. 교전 횟수, 사상자, 파괴된 장비. 하지만 그 숫자들이 이 전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한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이 전쟁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싸우는 것이 무의미해져서 멈췄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쪽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한쪽은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이 전쟁의 본질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텐트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많았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위성이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뭐였을까? 총성은 적었지만 변화는 컸어요. 사람은 많이 죽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땅은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목격한 걸까?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그 위 어딘가에 위성이 떠 있었죠.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태평양 사령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5명의 장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카터 소령, 이 시스템 전쟁이라는 개념. 확실합니까? 한 장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요. 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장군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전쟁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적어온 메모들이 쌓여 있었어요. 캄보디아 병사의 말, 민간인들의 두려움, 학생들의 체념.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캄보디아 장교가 처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무서운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요. 전쟁은 더 이상 전선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 위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미 승부가 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다른 메모를 펼쳤습니다. 시장 상인이 했던 말이었어요. 보여준 건 일부라고 합니다. 아직 안 쓴 무기가 더 많다고요. 이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은 믿었고 두려워했고 결국 멈췄어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위에 위성들이 떠 있다는 걸요. 우리 것도 그들의 것도요. 밀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본 게 뭐였을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전쟁의 시작.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무슨 뜻일까? 이제 전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까? 아니면 전쟁이 너무 효율적이 돼서 누구도 시작할 수 없게 된다는 걸까? 저는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금연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밤하늘로 올라갔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속 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캄보디아 병사가 하늘을 올려다보던 모습.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아직도 무섭습니다. 저 위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휴전했는데도 무섭다고 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공포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전쟁의 특징이었어요. 끝나도 끝나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전쟁. 저는 담배를 끄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어요. 마지막 문단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타이핑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 이 전쟁은 뭐였을까?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아니었어요. 그저 변화였습니다. 전쟁이 변했고 우리가 알던 규칙이 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이게 미래인지.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이틀 후, 저는 다시 보고서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머릿속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은 싸움이 아니라 관리였다. 첫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요. 관리였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전쟁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위성이 감시하고 시스템이 분석하고 정밀 타격이 선택지를 제거했다. 캄보디아군은 싸울 수 없었고 물러날 수도 없었고 결국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시스템 전쟁의 본질이다. 파괴가 아니라 무력화. 살상이 아니라 통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3주 동안 봤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100km 원거리 타격, 실시간 감시, 3분 안에 대응.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선에 없었다.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았고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띄우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 안에는 있었다. 위성으로, 기술로, 시스템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전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써야 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앞으로 전쟁은 전선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될 것이다. 총알이 아니라 정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는 가장 많이 보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오후 3시, 저는 상사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가 읽는 동안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10분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최종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전쟁의 방식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만들었다기보다는 보여줬다고 해야 맞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걸 사용했을 뿐입니다. 위성, 정밀 무기, 실시간 분석 시스템. 이 모든 건 개별적으로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하나로 묶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각 시스템을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정찰은 정찰대로, 분석은 분석대로, 타격은 타격대로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로 묶었어요. 모는 즉시 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보고서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백악관까지도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이 전쟁이 미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미래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어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밀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네, 방금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는 것 같았어요. 놀라긴 했지만요. 밀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안 믿었잖아요. 맞아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함께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뜻이죠? 다음 임무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해야죠. 누군가는 이걸 기록해야 하니까요. 기록이요? 네. 전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건 시작일 뿐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위에 수많은 위성들이 떠 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최종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국방부 브리핑룸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고위 장성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분석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3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전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성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아리랑 위성 2개가 이 지역 상공을 지났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요. 그리고 그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K9 썬더 자주포의 성능, 유도, 포탄의 정확도, 시스템 전쟁의 개념. 모든 걸 차근차근 풀어냈습니다. 중요한 건 개별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위성과 정찰과 타격이 화살표로 연결된 도표였습니다.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보고 분석하고 쏘는 과정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캄보디아군은 왜 대응하지 못했습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무기는 사거리가 짧았고 전투기는 대공 방어망에 막혔습니다. 결국 숨거나 맞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래서 항복한 겁니까? 항복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멈췄습니다. 싸우는 게 무의미해졌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캄보디아 병사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보다 한국이 더 무섭다고. 보여준 건 일부일 뿐이라고.
이 말들이 확산되면서 공포가 군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선에 없었다. 하지만 전쟁 안에는 있었다.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한국은 단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띄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성과 기술로 전쟁에 존재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30분 동안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미국도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2년, 길면 5년입니다. 15장 파이널 이머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6월, 저는 다시 태평양 사령부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청중이 아니라 참관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석관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정찰 위성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이후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요. 한국제 무기 시스템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작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브리핑이 끝나고 밀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요즘 뉴스 봤습니까? 밀러가 물었습니다. 봤어요. 모두 위성 이야기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성이 없으면 전쟁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밀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쓴 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을 겁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훨씬 빨랐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웃고 이야기하고 저녁을 먹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저 하늘 위에 수백 개의 위성이 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알까?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알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했어요. 기억해야 했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적기 시작한 그 노트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났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모두가 위성을 원하고 시스템을 원하고 보이지 않는 힘을 원한다. 캄보디아 전쟁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은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다. 한국은 전선에 나서지 않았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걸 바꿔놓았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위성, 시스템, 연결. 그것들이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전쟁을 만들고 평화를 지키고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고. 누군가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좋은 저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는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지키고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하고 계속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걸어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별들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위성들이 조용히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기록하고 때로는 개입하면서요. 이것이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강한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시대.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2월, 저는 다시 국방부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주제였습니다. 동유럽 분쟁 지역 분석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하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위성 감시, 원거리 정밀 타격, 실시간 대응 시스템. 캄보디아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또 한국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모두 캄보디아 전쟁을 연구했으니까요.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전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하늘을 보고 싸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 사이로 지금도 수백 개의 위성이 돌고 있다고. 보고 기록하고 때로는 전쟁을 만들고 끝내면서요. 제 책상 위에는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스템 전쟁의 확산과 미래 전망. 저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2025년 12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문득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병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떨던 그 젊은 병사.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한국은 오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전선에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을 끝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저는 가방을 메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전쟁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은 나라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꾼 나라가 있었다는 것.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크게 외치지 않지만 세상을 바꾸는 나라. 전선에 나서지 않아도 평화를 만드는 나라. 저는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내일 또 출근하면 새로운 보고서를 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보고서 어딘가에 항상 한국이 있을 거라는 걸요. 대한민국. 세상이 알아야 할 이름이었습니다.